이도현은 그날도 회사에서 늦게 퇴근했다. 사무실의 형광등은 여전히 밝았지만 복도에는 그의 발자국 소리만 울렸다. 업무 마감 시간을 한참 넘긴 시간이었다. 스스로도 언제부터 이렇게 퇴근이 늦어졌는지 알 수 없었다. 어느 순간부터는 회사에 남아있는 것이 더 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곤 했기 때문이다. 지하철역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그는 휴대폰을 꺼냈다. 아내에게서 온 메시지를 확인했다. 엄마네 집에서 밥 먹고 와. 다 같이 먹자. 메시지 끝에는 웃는 이모티콘이 붙어 있었다. 그는 한숨을 쉬었다. 특별한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며칠 전부터 집 분위기가 무언가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있었다. 아내는 그런 날씨에 하늘처럼 맑지 않은 표정으로 하루를 보내곤 했고 그는 그것을 무시하려 노력해왔다. 하지만 거절할 명분이 없었다. 장모의 집은 직장 근처였고 평소에도 가끔 들르곤 했다. 추레한 핑계를 대기도 어려웠다. 그는 메시지에 짧은 답장을 보냈다. 알았어. 조금 이따 갈게. 문자를 보낸 후에도 그는 한참을 휴대폰 화면을 바라봤다. 마치 이 순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딘가에 적혀 있을 것처럼. 장모의 집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집 안은 조용했다. 식탁이 보였다. 음식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그것이 문제였다. 밥상에 펼쳐진 것들은 모두 미리 만들어둔 것들이었다. 반찬들은 냉장고에서 꺼낸 지 얼마나 되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였다. 밥 또한 식어 있었다. 따뜻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밥상이었다. 그는 이전의 저녁들을 떠올렸다. 장모가 직접 밥을 푸던 모습, 지글지글 끓는 국을 내려놓던 손의 따뜻함. 그런 것들이 이번에는 없었다. 그는 말없이 자리에 앉았다. 식탁 위에 숟가락과 젓가락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이도현은 밥그릇을 집어들고 수저를 들었다. 밥알은 이미 굳어 있었다. 입안에서 밥은 퍽퍽하게 부서졌다. 밥 하나하나가 혀에 느껴지며 뭔가 불편한 감각을 전해줬다. 그는 반찬을 집어 먹으며 침묵을 유지했다. 식사 내내 누군가는 말을 걸어야 할 것처럼 느껴졌지만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다.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다. 그리고 그 서늘함은 단순히 밥이 식었다는 사실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다. 며칠이 지났다. 그 저녁 이후 이도현은 장모의 얼굴을 마주칠 일이 없었다. 아내도 그 식사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마치 그것이 일어나지 않은 일인 양 두 사람은 조용히 일상을 이어갔다. 하지만 이도현의 마음 한쪽에는 식은 밥의 감촉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왜 그런 밥상이 차려졌던 건지. 그 질문들은 그를 따라다녔다. 그런 어느 날 오후 휴대폰에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장모였다. 이도현은 한 번 깊게 숨을 쉬고 받았다. 장모의 목소리는 밝았다. 이서방 이번 주말에 식사하러 오지 그래. 좋은 반찬도 해둘게. 그 말에는 자연스러운 친절함이 담겨 있었다. 마치 지난번에 일이 없었던 것처럼. 아니, 오히려 이번이 처음 주도적으로 그를 초대하는 것처럼 들렸다. 이도현은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다. 처음 있는 초대였다. 장모가 이렇게 직접 그를
초대한 적이 있었던가? 그동안 가족 모임에는 아내의 반강제적인 초청으로만 가곤 했다. 이번엔 뭔가 달랐다. 반찬을 미리 준비할 정도면 성에 있는 대접을 계획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혹은 지난번에 식은 밥이 그저 우연이었거나 서두른 일이 있었던 거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그의 머릿속을 빠르게 맴돌았다. 이도현은 잠시 고민했다. 거절하기는 어색했다. 그리고 이렇게 직접 초대받을 일도 드물었다. 가는 것이 나을 것 같았다. 그는 최대한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답했다. 장모는 기뻐하며 시간을 정했다. 전화를 끊은 후 이도현은 한참을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다. 그날 밤 아내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 아내는 그제야 환하게 웃음을 지었다. 마치 그 웃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엄마가 좋아하시는 거야. 넌 걱정하지 말고 가면 돼. 아내의 목소리는 가볍고 밝았다. 하지만 이도현은 여전히 무언가 확신할 수 없었다. 지난번에 식은 밥이 괜히 신경 쓰였기 때문이다. 그것이 정말 단순한 실수였을까? 아니면 뭔가 의도된 신호였을까? 주말이 다가올수록 이도현의 마음은 복잡해졌다. 한편으로는 이번엔 달라질 거라는 희망도 있었다. 기왕 다시 만나는 거 모든 것이 새로 시작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아내와의 관계를 위해서라도 장모와의 사이를 나쁘게 만들고 싶진 않았다. 그렇다면 이번 초대는 기회일지도 몰랐다. 오해를 풀 기회, 다시 한번 시작할 기회. 그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기로 했다. 초대된 저녁 자리에 나서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그 결정이 자신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주말 저녁 이도현은 아내와 함께 장모의 집으로 향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는 자신의 넥타이를 다시 정렬했다. 옷매무새를 정성스럽게 다듬는 행동은 자신도 모르게 나온 것이었다. 마치 이 저녁이 중요한 무언가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장모의 집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식탁은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다. 이도현은 그 모습에 잠시 숨을 고르게 됐다. 며칠 전에 본 저녁 밥상과는 완전히 달랐다. 밥상보는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수저도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반찬들도 깔끔하게 담겨 있었다. 냉장고 음식이 아닌 정성이 담긴 반찬처럼 보였다. 식탁 위에는 김이 살짝 피어오르는 냄비가 하나 놓여 있었다. 그것은 따뜻함의 신호였다. 이도현의 얼굴에 미묘한 안도감이 떠올랐다. 역시 지난번은 우연이었나 보다. 장모도 성의를 보이기로 마음먹은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의 자리로 향했다. 식탁에 그의 자리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처남의 자리 옆 한 발 거리만큼 떨어진 위치였다. 자리 앞에는 밥그릇이 놓여 있었다. 그는 그 밥그릇을 바라봤다. 익숙한 감각이 스쳐 지나갔다. 겉은 따뜻하게 느껴졌지만 손가락으로 밥그릇의 아래를 만져보니 미지근했다. 전자레인지에 데운 밥이었다. 어제나 그저께 지은 밥을 데워낸 것처럼 보였다. 이도현의 가슴에 작은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처남이 들어왔다. 얼굴에 밝은 웃음을 띠고 있었다. 그는 인사를 건넸다. 처남은 환하게 웃으며 식탁에 앉았다. 그 순간이 모든 것을 변화시켰다.
장모는 처남이 앉자마자 움직였다. 밥솥으로 가서 뚜껑을 열었다. 하얀 수증기가 소복이 피어올랐다. 그곳에는 방금 지은 밥이 있었다. 따뜻함이 그대로 살아있는 밥이었다. 장모는 그 따뜻한 밥을 주걱으로 뜨기 시작했다. 그 장면을 본 이도현의 세상이 한순간 멈췄다. 마치 시간이 정지한 것처럼 자신의 밥그릇과 처남의 밥그릇이 평행선상에 놓였다. 하나는 미지근함을 품고 있었고 하나는 따뜻한 김을 피워 올리고 있었다. 그 차이는 단순한 온도 차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음의 거리였다. 그것은 이 식탁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명확히 보여주는 신호였다. 이도현은 자신이 앉아있는 자리를 다시 바라봤다. 식탁의 모서리 손님석. 이 자리는 늘 그의 자리였던 것 같았다. 아니, 이제야 깨달았을 뿐이었다. 지난 몇 년 동안 그는 이 가족의 일부가 아니라 이 식탁에 나타나는 손님이었다는 것을. 집 밖에서 들어오는 손님처럼 매번 전자레인지에 데운 밥을 받아먹는 손님처럼 장모의 무표정한 얼굴을 바라봤다. 그 얼굴에는 악의도, 의도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자연스러운 표정이었다. 마치 이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듯한. 그것이 더 서늘하게 다가왔다. 악에 있는 대우라도 낫다고 생각했다. 그것이라도 뭔가 의식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자연스러움, 이 무관심은 더 깊은 무언가를 말해주고 있었다. 그것은 이도현이 이 가족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자명한 선언이었다. 그는 밥을 떴다. 미지근한 밥이 수저에 올라왔다. 입에 넣고 씹었다. 밥알 하나하나가 명확하게 느껴졌다. 곱씹어질수록 그 감각은 더 명확해졌다. 이것은 단순한 밥이 아니었다. 이것은 메시지였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이미 충분히 전달되었다. 식사는 계속되었다. 하지만 이도현은 더 이상 그 식사에 참여하고 있지 않았다. 그의 정신은 어딘가 먼 곳에 가 있었다. 수저를 드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것을 자각한 순간 더 크게 떨렸다. 자신을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손은 말을 듣지 않았다. 그의 눈은 계속해서 두 밥그릇으로 향했다. 처남의 밥그릇에서는 여전히 하얀 김이 피어올랐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먹어도 그 따뜻함은 사라지지 않았다. 반면 자신의 밥그릇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그 대비는 너무나 명백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려놓은 그림처럼. 아니, 의도적으로 그려진 것이 맞았다. 이도현은 그 순간을 인식했다. 이것이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이것이 서툼이나 깜빡함이 아니라는 것을. 처남이 들어오기 전에 자신의 밥은 이미 전자레인지에 들어가 있었다.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었다. 이 식탁 위의 모든 배치, 모든 순서, 모든 침묵이.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하나의 명백한 메시지가 있었다. 넌 여기서 환영받지 않는다. 마음속에서 뭔가가 단단히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현실의 소리가 아니었다. 마음이 내는 소리였다. 마지막 실이 끊어지는 소리였다. 지금까지 유지해온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였다. 이 순간이 기점이었다. 이 순간 이전과 이후가 명확히 나뉘는 기점이었다. 이도현은 조용히 숟가락을 놓았다.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주목할 만큼 크게 놓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 작은 소리는
자신의 귀에만 크게 울렸다. 그리고 자신의 심장을 향해 울렸다. 주변은 여전히 조용했다. 장모는 처남에게 반찬을 권하고 있었다. 아내는 무언가를 생각해 잠긴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일상이었다. 이 모든 것이 당연했다. 모두에게. 오직 이도현에게만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식은 밥을 다시 바라봤다. 그것은 더 이상 밥이 아닌 것 같았다. 그것은 기호였다. 표시였다. 마치 낙인처럼. 이도현은 오랜 시간 예의를 지키며 이 관계를 가족이라 부르고 싶어 했다. 예의를 지키고 마음을 다잡고 불편함을 견디며 그렇게 하면 언젠가는 이 낙인이 사라질 거라 생각했다. 그렇게 하면 언젠가는 따뜻한 밥그릇을 받을 날이 올 거라 믿었다. 하지만 그날 식탁에서 깨달았다. 그들의 가족 안에서 그는 늘 손님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손님은 아무리 오래 머물러도 손님이라는 것을. 손님이 가족이 되는 법은 없다는 것을. 그 깨달음이 가슴을 꿰뚫었다. 마치 얼음이 가슴을 꿰뚫듯이. 이도현의 눈은 천천히 장모의 얼굴로 움직였다. 장모는 여전히 처남에게 집중하고 있었다. 그 무표정한 얼굴에는 아기가 없었다. 하지만 그것이 더 무서웠다. 아기가 있다면 적어도 뭔가를 의식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 무표정, 이 무관심은 이도현을 완전히 무시한다는 뜻이었다. 그를 의식할 가치도 없는 존재로 대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지난 몇 년간의 미묘한 불편함, 작은 무시들, 묵묵한 차별들이 하나로 연결되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정체를 알게 되었다. 그것은 악이 없는 배제였다. 가장 자연스러운 형태의 거부였다. 그것이 가장 무서웠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항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어떻게 무시에 대항할 것인가? 어떻게 자연스러움에 맞설 것인가? 이도현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움직였다. 분노가 아니었다. 분노보다 훨씬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였다. 그것은 결심이었다. 침묵 속에, 밥을 집어먹는 손 속에, 담담한 표정 속에 담긴 결심이었다. 그는 더 이상 이 식탁에 앉을 수 없다고 깨달았다. 아니, 더 정확히는 이 식탁에서 자신의 자리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식사는 계속되었다. 하지만 이도현은 이미 떠나가고 있었다. 그의 몸은 여전히 그 식탁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마음과 정신은 이미 이곳을 떠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이별의 시작이었다. 그 식탁에서의 저녁이 지나간 지 며칠이 흘렀다. 이도현은 그 몇 날을 어떻게 보냈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다. 마치 물속을 걸어가는 것처럼 모든 것이 흐릿했다. 아내와도 특별한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그녀도 무언가를 감지한 듯 그의 침묵을 존중했다. 혹은 무시했다. 이도현은 더 이상 그것을 구별하지 않기로 했다. 그런 어느 날 오후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장모였다. 또 다른 초대인가 싶었지만 그것은 아니었다. 장모의 목소리는 뭔가 다급해 보였다. 이서방, 안 들었나? 그 대출 보증 말인데. 그 순간 이도현은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렇다. 이것이 진짜였구나. 그 식은 밥, 그 미지근한 밥그릇, 그 모든 것의 의미가 지금 명확해졌다. 따뜻한 대접과 친절한 초대 뒤에 있던 것은 결국 이것이었다. 자신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기 위한 포석이었다.
가족의 이름으로, 사랑의 이름으로 포장된 거래였다. 이도현은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이 길어졌다. 장모가 다시 말을 건넸다. 이서방 듣고 있어? 그는 계산을 했다. 만약 예전처럼 대출 보증을 서준다면 무엇이 달라질까? 식은 밥이 따뜻한 밥이 될까? 손님석이 가족석이 될까? 그리고 그것이 정말 의미가 있을까? 답은 명확했다. 없었다. 이도현은 깊게 숨을 쉬었다. 그리고 말했다. 짧고 단호하게. 저는 제 자리만큼만 하겠습니다. 그 말은 단순히 대출 보증이 거절이 아니었다. 그것은 훨씬 큰 것에 대한 거절이었다. 이 불평등한 관계 속에서 자신을 소비되는 대상으로 취급하려는 모든 시도에 대한 거절이었다. 그것은 선언이자 경고였다. 전화 너머로 장모의 침묵이 흘렀다. 여러 초 동안 아무 말도 없었다. 장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아마도 이런 거절을 받아본 적이 없었을 것이다. 늘 자신의 자리에 있던 사위가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낸 것이었다. 그 목소리가 얼마나 단호했는지, 그 뒤에 결심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장모는 감지했을 것이다. 그럼 내가 누구한테 부탁해야 하냐며 말했지만 이도현은 더 이상 듣지 않았다. 통화를 끝냈다. 그것은 예의 없는 일이었지만 그는 이미 예의를 다할 이유를 잃었다. 그 순간부터 장모와 자신의 관계는 변했다. 아니, 오히려 본래의 상태로 돌아갔다. 낙인 위에 쌓여있던 예의와 노력이라는 껍질이 벗겨졌다. 이도현은 더 이상 장모의 집에 발을 들이지 않기로 했다. 그것은 극적인 결정이 아니었다. 이미 그 결정은 그 식탁에서 내려져 있었다. 누가 따뜻한 밥을 받아야 하고 누가 식은 밥을 받아야 하는지. 그날 밥상 위에서 이미 모든 것이 정해졌다. 이도현은 그저 그 뜻을 따를 뿐이었다. 사이다 같은 청량감이 가슴을 채웠다. 아니, 더 정확히는 후련함이었다. 마치 오랫동안 참아오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후련함. 그동안 그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려고 노력했다. 손님을 가족으로 만들려고 애썼다. 무시를 사랑으로 바꾸려고 힘썼다. 하지만 그것은 애초에 불가능했다. 식은 밥은 다시 데우면 따뜻해질 수 있다. 그것은 물리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식은 마음은 다시 데워지지 않는다. 그것은 심리적인 현상이고 심지어 그것은 거짓으로 데워질 수도 있다. 그리고 거짓된 따뜻함보다는 솔직한 차가움이 낫다고 이도현은 깨달았다. 적어도 거짓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의 등 뒤로 겨울바람이 불었다. 하지만 마음속은 오히려 후련하게 맑아지고 있었다. 더 이상 그 식탁에 앉을 필요는 없었다. 더 이상 미지근한 밥을 받을 필요도, 받으면서 웃을 필요도 없었다. 그는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스스로 정했다. 이도현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뭔가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었다. 그렇게 그는 뒤돌아섰다. 더 이상 돌아보지 않으면서. 그것이 가장 힘있는 결말이었다. 요청도 설명도 없이 다만 침묵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우는 것. 사이다처럼 속이 시원한 저녁이었다. 전화가 끊긴 뒤 장모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손에 쥔 휴대폰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늘 자신의 부탁이라면 사위가 흔쾌히 들어주던 시간들이 떠올랐다. 언제나 그는 말없이 도와줬고 불만 한마디 없이 따라줬다. 장모에게 있어 그는 든든한 외부의 힘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단호했고 싸늘했다. 마치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문을 닫는 소리 같았다. 감히 나한테 거절을 해? 장모의 입가에 억눌린 분노가 맺혔다. 그 분노는 단순한 화가 아니라 자신이 당연히 누려왔다고 생각한 권위가 무너지는 데서 오는 당혹감이었다. 그녀는 곧장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너라도 좀 도와. 엄마 지금 상황 몰라. 전화를 받은 아들의 목소리는 침착했다. 그는 엄마의 사정을 들으며 한숨만 길게 내쉬었다. 예전 같았으면 별다른 말 없이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섰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도 한계에 부딪힌 상태였다. 엄마, 나도 여유 없어. 솔직히 더 이상은 힘들어. 뭐라고? 너까지 이럴 거야? 네가 아들이 맞아? 엄마, 현실 좀 봐. 아파트 담보 대출도 있고 애들도 커가고 더는 못 도와. 장모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들도 사위도 자신을 외면했다. 그 순간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언제든 손을 내밀면 잡아줄 거라 믿었던 사람들. 하지만 그건 장모의 믿음일 뿐 그들의 의무는 아니었다.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은행의 독촉은 점점 거세졌다. 미뤄온 이자와 원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장모는 다시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엔 목소리에 분노와 초조함이 섞여 있었다. 이서방, 다시 생각해봐. 가족끼리 이럴 수 있는 거야? 자네도 우리 식구잖아. 이럴 때 도와야지. 전화 너머에서 들려오는 사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장모님, 죄송하지만 제 입장은 변하지 않습니다. 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장모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것들 잘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건 부탁을 받아야 할 이유가 되지 않아요. 짧은 침묵이 이어졌다. 장모의 손이 떨렸다. 그 침묵 속에서 그녀는 사위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직감했다. 문득 지난 밥상 장면이 떠올랐다. 식은 밥을 내밀던 자신의 손. 그리고 묵묵히 그것을 먹던 사위의 얼굴. 그 표정을 그때는 아무렇지 않게 넘겼지만 지금은 그 표정이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지 너무나 선명하게 떠올랐다. 사위는 더 이상 손님으로 남지 않았다. 떠났다. 장모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다시 찾아갔다. 집 앞에 서 있는 아들의 얼굴은 지쳐 있었다. 엄마, 진짜 안 돼. 우리도 버거. 이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야. 그래도 엄마잖아. 엄마라는 이유로 모든 걸 떠넘기지 마.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장모의 무너진 어깨에서 절망이 묻어났다. 평생 가족이라 믿어온 사람들에게조차 손을 내밀 수 없는 순간이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손을 내밀 수는 있었지만 잡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은행의 압박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결국 장모는 살던 집을 내놓았다. 몇 번의 협상 끝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집을 팔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수십 년간 살아온 집이 현관문을 마지막으로 닫는 날, 장모는 문고리를 오래 붙잡고 있었다. 문고리에 남은 손의 온도는 서서히 식어갔다. 마치 그날 저녁 식어있던 밥처럼. 그녀는 아파트 앞 벤치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봤다. 겨울 하늘은 잔혹할 만큼 맑았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간 듯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장모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기울고 있었다. 아들은 여전히 바빴고 사위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다. 주변 이웃도 하나둘 떠났다. 사람들 사이에서 언제나 당당하던 그녀는 이제 홀로 남았다. 그제야 늦게 깨달았다. 가족이라는 말은 언제나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아니었다는 것을. 언젠가 식은 밥을 내밀던 그 순간 이미 관계는 식어 있었다는 것을. 자신이 차갑게 굴렀던 그 온도만큼 이제 세상도 자신에게 차가워졌다는 것을. 장모는 쓸쓸히 벤치에 앉아 한참 동안 손을 비볐다. 아무리 비벼도 따뜻해지지 않았다. 손뿐만이 아니었다. 마음도 그랬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따뜻함을 요구할 수 없었다. 사위의 마지막 한마디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저는 제 자리만큼만 하겠습니다. 그때는 그 말이 냉정하게만 들렸지만 지금은 그 뜻을 조금은 알 것 같았다. 그건 거절이 아니라 선을 그은 말이었다. 서로의 삶을 지키기 위해, 더는 식은 밥을 나누지 않기 위해. 그녀의 노후는 그렇게 시작됐다. 따뜻함 없이, 의지할 곳 없이, 오래도록 차가운 저녁으로.